안녕하세요. 오늘 용어사전 두 번째 시간이죠. 우선은 용어사전 13페이지를 보죠. 13페이지. 우선 가상이 나오네요. 가상. 자, 요 가상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상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이 실제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학적 개념을 조금 다룰 필요는 있어요. 저는 조금 여기 작아지게 하고, 볼게요. 정의 특징 보시면, 자, 미학에서 가상 개념은, 여기서 가상 개념은 이중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가상은 한편으로는 본질의 대립적이다. 본질의 대립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대립적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 큰 의미 없어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밑으로 가야겠죠. 자, 어, 보시면은 현실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가상인데, 자, 여기서 전자는 관점은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이 나오는데 플라톤과 그 다음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그래서 플라톤은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그럼 본질은 뭐다? 이데아다. 우리가 이데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현실의 그 이상성을 얘기하는데 이 감정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이데아를 항상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이데아에 맞춰서 본질적 개념을 추구하는데 우리 미술이 이데아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요? 이데아에 못 들어가요. 이때 당시.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것이 르네상스 때의 이제 미술의 어떤 독립성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재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데아 자체가 음악과 그 문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왜 이데아에 들어가냐면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요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그 음악적 요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시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그거는 이 현실에 있지 않은 이데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그림을 똑같이 그렸는데 막, 눈물 난다. 막 이건 없잖아요. 정말 똑같이 그려가지고, 와, 똑같이 그렸네. 정말 잘 그린다. 이 정도지. 이걸 보고 막 감정이 뭐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나거나 막, 소스라치고 막 그러진 않잖아. 플라톤은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대상을 모방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본질은 이데아라고 했잖아요. 본질은 이데아라고 했는데, 이 본질의 이데아가 있고 여기 현실이 있죠. 그래서 이데아가 있고 현실인데 현실은 뭐냐면 이데아를 모방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림은 어떻게? 현실을 현실도 모방을 한 건데 그림은 또 그 현실을 모방한 거야. 자 보시면 가상의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예술의 그 모방이란 이데아의 모방인 현실을 다시 모방했다. 그래서 모방의 모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모방 시뮬라크라고 하죠. 그래서 즉 모방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플라톤은 예술의 모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여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이란 바로 현실의 사물에 있다고 했어요. 현실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하면 플라톤은 여기서는 본질이 현실에 있다고 했는데 플라톤은 본질이 어디 있다? 이데아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현실의 사물에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다. 그러면은 이데아를 부정을 해요. 이데아를 부정하고 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럼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모방하는 예술은 어떻게 봐요? 여기서 중요하죠. 현실을 모방하는 예술은 그냥 모방이다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관찰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관찰 자체가 결국은 현실을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예술의 가상적 성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잠깐 여기에서 음, 음,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 음, 자,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음, 플라톤은 플라톤은 본질이 이데아다. 어, 아리스토는 본질이 현실이다. 그죠? 어, 이데아다, 현실이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음, 이 자체에서 이데아냐 현실이냐 이 중에서 미술은 우리가 어떻게 모방이라는 것 자체에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보는데 그 모방 자체가 플라톤은 모방의 모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단계로 보고 아리스토는 아리스토는 현실을 모방하기 때문에 현실을 재현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무슨 도움이? 현실의 본질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과 그 미술이라는 기준으로 모방을 봤을 때 이 차이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옳다, 아리스토가 옳다, 뭐 이걸 떠나서 이 사람들의 주장점을 좀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대와 현대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객관적으로 좀 변화 과정을 보고 그 특성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초점, 이제 결국은 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걸 좀 알아야 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미학과 변천에서 근대미학에서 가상 개념은 놀이 개념으로 간다. 되게 재밌죠. 놀이 개념으로 가는데 이때 근대미학에서는 우선은 이 가상 개념 미술 자체가 감정에 호소하는 유의적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 그 놀이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는데 칸트가 나오죠. 이제 칸트가 우리 미술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기보다는 이제 칸트로 인해서 누가 실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미적 판단의 상상력과 그다음 지성 사이의 자유로운 놀이로 파악을 하는데 그 놀이가 결국은 칸트의 영향을 받은 쉴러가 있죠. 실러라고 써 있지만 쉴러라고 하죠. 그래서 감성에 상하는 감정으로 느끼는 진료 충동과 그 다음에 지성, 우리가 이성적 관점에서 따르는 형식 충동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뭐를 얘기합니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놀이 충동이라고 나와요. 이 놀이 충동은 흔히 말하는 유희 충동이라고 하죠. 우리 교육론에서 보면 유희 충동이 나와요. 그래서 실러는 낭만주의 교육 철학인데, 아동 중심에 대한 회화의 미술에 대한 되게 중요성을 아이들에 대한 놀이, 그 다음에 유희를 통해서 미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희 충동, 놀이 충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신뢰에 따르면 놀이 충동은 특정한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는 미적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겔은 가상이란 본질에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질은 가상을 통해
드러낸다. 그래서 가상적 개념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해결에 따른 미는 이념의 감각적 가상. 그래서 이 해결도 역시나 우리가 어떤 그 감각, 인간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요소가 미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즉, 이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작품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세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20세기 많은 철학자들, 미학자, 예를 들면 하이데거라다 가다머, 블로우 베냐민, 그다음 아도르노 등이 가상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아도르노는 완성된 작품에서 아무것도 가상으로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술 작품은 그것이 작품으로서 규정되는 한 이미 그 현실과 구분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상으로서의 예술의 성격을 강조했다. 그래서 작품 자체의 여기도 역시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어떤 감성을 통한 어떤 표현된 어떤 작품이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형식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가상으로서의 예술의 성격을 강조했고요. 예술은 본질적으로 그 현실 자체가 아니라 미적 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어떤 예술의 본질적 자체의 미적 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미적 가상이 항상 긍정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미적 가상이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기만하는 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시가 결국 파시즘이 이용했던 미적 가상. 그래서 이 파시즘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술이 이루어졌던 것들, 그래서 동시에 현실을 미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됐던 것을 비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건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거고, 자, 오늘날의 가상 개념은 매체 발달과 그 밀접한 연관 속에 논의되는데, 디지털 미학은 가상과 현실 또는 가상과 실제라는 전등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가 가상과 현실이라는 그래서 그 가상현실에 대한 증강, 현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가상적 그 어떤 미디어의 작품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실현시키는 요소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통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데, 보드리아르가 이제 시뮬라시오, 즉 복제물이 원본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아까 플라톤에서 모방이 모방이다. 원래 이게 현실이 있으면 현실을 이제 모방을 하잖아요. 모방을 하고 그 모방을 한 것이 이제 작품이 되는 거잖아. 이 작품을 또 모방을 해요. 모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현실을 모방하고 또 모방한 것을 또 모방해. 이걸 시뮬라크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상의 이게 진행형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고, 그러면 모방과 모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팝아트죠. 모방의 모방. 팝아트는 대상이 현실을 재현하고 재현한 것을 다시 모방을 해요. 그걸 이제 팝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제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가상의 개념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영화를 다운을 받으면 영화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복제물이 중요할까요? 본질적 개념이 더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원래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본질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원본이 중요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원본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영화를 다운받아 봤을 때 원본을 꼭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복제물을 받고 또 복제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본에 대한 상실적 요소들이 결국은 현대 미술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60년대부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복제물이 원본을 대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상실. 그래서 원본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뮬라크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 자, 가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미학과 예술론에 언급되는 가상은 단지 망상, 몽상, 허상, 공상 등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일반적으로 말해 미적 가상은 현실과 유리되거나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과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점에서 미적 가상은 미와 예술을 통해서 반영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적 가상은 현실과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영, 그 다음에 상상, 허구,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칸트가 잠깐 나왔었는데, 칸트가 잠깐 나왔었죠. 자, 칸트는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시간이 없지만 칸트는 좀 보고 가자. 자, 놀이 개념을 이제 부여했다 이렇게 나오죠. 놀이 개념을 부여했다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칸트는 철학사가 오랫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놀이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제 칸트 놀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하는 이유는 실러 때문에 그래. 아까 실러 했죠. 실러의 유의 충동,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이제 그 앞 단계에서 이미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적 판단 개인의 감정에 출발하지만 사적인 감정에 지배받는 감각의 판단과 다르대요. 그래서 미적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가져요. 주관적 보편성. 즉, 미적 판단은 되게 주관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보편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객관적이라는 거야? 개인적 감정이 어떻게 객관적이 돼요?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꽃을 보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이쁠 수도 있어. 하지만 대체적으로 꽃을 이뻐한단 말이야. 이뻐한다? 이뻐한다기보다 미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꽃은 정말 싫어.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은 아름답다. 여기서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름다운데 나는 싫어. 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그 안에서의 감정에서의 주관적인 요소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객관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서 주관적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 칸트는 이제 놀이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놀이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감성적인 인식 가능성의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칸트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감성이 우선이에요. 그 감성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칸트는 어, 바움가르덴의 감성적 인식 가능성을 비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움가르덴이 감성적 인식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적 특성을 가미시킨 거야. 이 감성 자체가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그걸 인식 가능성으로 본 거죠. 그것을 비판해요. 그러면 칸트는 유시적 감정적 요소만 집중을 했다면 바움가르테는 그 부분이 결국은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학습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는 직감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야. 누가 칸트가. 그래서 여기서 취미 판단이 나오는데 취미란 미적 판단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즉 심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은 어떻게 인지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감성적인, 아까 실로 얘기했죠.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이성적인 것과의 내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바움가르덴이 얘기하니까 칸트는 그게 아니다. 그냥 감성적인 게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취미 판단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미 판단, 그래서 미적 판단이라고 했죠. 네 가지.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무관심성이 있어요. 이제 무관심성이라는 게 예술품을 볼 때 몰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술가가 자연을 볼 때 섣불 감시관이 자연을 볼 때의 등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가 자연을 볼 때는 어떤 작품으로 그리기 위해서 감흥을 얻기 위해서 보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는데 산불 감시관은 어떤 목적성을 두고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그래서 미적 판단에 있어 소유욕, 순수한 감정이 아닌 것이 생긴다면 그건 미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다. 소유욕, 순수한 감정이 예, 음, 쏘리.
이게 소유욕은 아니지. 요게 좀 잘못됐다. 요건 좀 지웁시다. 자, 미적 판단에 있어 순수한 감정이 아닌 것이 생긴다면 그건 미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무관심성이 욕망, 실제의 존재성, 이기성, 그러니까 이타성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목적성은 있긴 해. 내가 이것을 표현할까 이런 목적성은 좋은데 난 이거에서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성과 필연성. 보편성과 필연성을 보시면 자, 보편성은 논리적 판단, 그래서 도덕적 판단이 지닌 것 같은 개념을 근거한 보편성이 아닌 반응의 공통된 거.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보편성과 필연성인데 보편성은 꽃은 아름답다. 여기 이제 보편성으로 가는 거예요. 보편성으로. 누구다 이제 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이 아름답게 본다. 자, 필연성은 보편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당화되는데 어떤 것이 아름답다 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이쁘잖아? 이쁘지? 이쁘지? 안 이쁜 사람 다 이쁘다고 해요. 거의 다 이쁘다고 해요. 이로써 필연성이 등장한다는 건데 이게 공감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은 따라와야 돼. 그리고 보편성이 이루어지려면 필연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물의 어떤 사물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자유로운 유의로서 즐거움을 준다면 누구라도 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필연적이야.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들도 전부 이것이 꽃이라는 대상이 처음부터 이쁘다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관습으로 인해서 아름답다. 그 꽃을 여성을 이제 꽃에 비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습으로 그런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아닌데 잠깐만요. 자, 보편성과 필연성 했고요. 음, 그다음에 한목적성과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목적성이란 예술의 작품이 무슨 구체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미를 위한 목적일 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에 또한 악곡 구성의 구조, 순수미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 목적적인 활동을 결과이다. 그래서 왠지 목적성이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요소,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들이 한 목적에 들어가는데 어떤 그 도구적인 요소로 접근한다라는 개념이 한 목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적의 형식은 일본 순수 미술 쪽의 어떤 감흥을 위한 작품의 어떤 그 요소들을 위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상은 그렇게 봤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안토니오 가우디는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몇 개만 좀 찍고 갑시다. 이 체크해놓은 거. 가우디는 세기말 아르노브 양식이 번성하던 양식이 번성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아르노브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우디의 건축 디자인은 고딕 복구 양식. 자, 그래서 건축 디자인은 고딕 복구 양식이라고 해요. 고딕 복구 양식. 그래서 고딕 이슬람 건축이나 카탈로니아 지방의 토착적 건축에 공존하는 혼성적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고딕 복구 양식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슬람 건축이나 카탈로니아 지방의 여러 지역의 어떤 복합적인 요소와 가장 주축이 되는 건 뭐냐면 고딕 건축의 양식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딕 복구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그 첨탑 형식으로 굉장히 높게 지어졌죠. 그런 것들이 에, 장식성으로 인해서 원래 이 동방 양식의 어떤 장식성이 가미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혼성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딕성등의 구조적 특성을 나무가 지닌 자연적 구조와 결합시키려 하는 것은 보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음,
여기, 가우디의 그 마지막에 14쪽에 마지막 보시면, 가우디의 노력의 결정체가 성당, 건축의 진행형으로 있죠. 그 건축은 당시 토착적 건축과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동시에 추구했던 유럽 건축가들에게 전반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뭔가 건축적 요소의 어떤 변화 과정의 추측을 이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우디 보시면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미술 쪽에서 본다면 저희 뭐 항상 장식적 그 요소를 가미한 아드노보 양식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시간이 요게 또 길어졌죠. 예. 그래서 14페이지까지 하고 다음에 지금 곧바로 다음 장 3회를 다시 예,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